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딱풀 9월 19일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추석 연휴가 지나고 나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이지만 계속 오르고 있다는 그 집계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갤럽이 지난주 금요일에 발표를 했죠. 추석 연휴 직후에 조사한 결과인데 윤석열 대통령 국정 운영 잘하고 있다. 이 평가가 33%가 나왔죠. 7주 만에 30%대로 복귀를 했었습니다. 그동안 7주 동안 쭉 20%대였는데, 그리고 오늘 리얼미터가 오늘 아침에 지지율 조사를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34.4%, 2주 연속 상승을 하면서 이제 30%대 중반에 안착을 하는 그런 그 상황이 나타나고 있죠. 특히 리얼미터 조사에서 제가 유심히 본 부분은 이겁니다. 보수의 텃밭이라고 하는 대구 경북에서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그 긍정평가보다는 부정평가가 많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계속 나왔습니다. 이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에게 75%, 윤석열 후보에게 75%의 이 많은 지지를 보였던 지역인데,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무슨 35%, 40% 지지율이 그렇게 나오는 상황이었죠. 자, 이 대구 경북의 지지율이 중요한 것이, 기존 지지층, 보수층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것을 알 수 있는 바로미터이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리얼미터 조사에서, 대구 경북의 국정 운영 평가가, 긍정 평가가 49.6%, 6.2%포인트나 올랐습니다. 한 주 동안. 그리고 부정평가는 48.7%. 그래서 근소한 차이지만은 긍정평가가 다시 올라서는 부정평가보다 더 높게 나오는 그런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이것은 지지층 결집에 따른 현상이다. 그리고 고정 지지층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있다. 전체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있다. 견인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 대목이겠죠. 뭐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뭐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지만은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됐다. 자, 그것이 뭐 단순한 수사가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대선 후보 시절에 강조했던 신적폐, 문재인, 이재명 주변에 대한 수사, 그러니까 신적폐 청산을 해야 된다. 그 약속을 지키고 있는 것처럼 지금 비춰지는 순간이다. 아직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는 것은 없지만 일단 이재명에 대한 수사가 기소도 하고, 물론 뭐 공소시효가 만료돼서 그렇지만은 또 압수수색도 강제 수사에 들어가고 여러 가지 강제 수사에 들어가고 하니 거기에 대한 이 평가다. 이렇게 보고, 또 하나가 이겁니다. 이준석 사태, 이준석 소동이 이제 좀 진정이 되는, 이러면 이번 주, 다음 주를 거치면서 이번 달 안에, 9월 달 안에 이준석 소동이 좀 정리가 돼서 제대로 된 집권 여당의 모습이 갖추어질 것으로 기대하는 그런 민심이 반영된 것 아닌가, 보수층의 여론이 반영된 것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영국에 가 있죠. 엘리자베스 여왕의 국장에 참석을 한 뒤에 미국으로 가서 유엔 총회에서 기조연설도 하고, 한미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 또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만 열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오늘 그 뉴욕타임즈, 미국의 뉴욕타임즈가 윤석열 대통령과 인터뷰를 한 내용을 실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외교 문제에 대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교실에서 한 친구에게만 집착하는 학생 같았다.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교실에는 여러 친구가 있죠. 교실에는 여러 친구가 있습니다. 외교를 하면은 우리나라 입장에서 미국도 있고, 일본도 있고, 중국도 있고, 뭐 유럽도 있고, 뭐 많은데, 유독 한 친구, 누구? 북한, 김정은에게만 집착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았다. 너무 거기에 매달렸다. 이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뉴욕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 그리고 미국, 중국 사이의 외교를 비판을 하면서 정책을 수정하겠다는 뜻을
강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재인 교실에서 한 친구에게만 집착하는 학생 같아. 자, 이렇게 되니 문재인 어제 뭐 9.19 선언, 오늘이 9.19 선언 뭐 기념일이네요. 이 9.19 선언은 정부가 바뀌어도 이행해야 할 약속이다. 이렇게 또 한마디 했습니다. 퇴임 후에 첫 공식 석상의 메시지를 보낸 거죠. 9.19 군사합의 4주년 기념토론회에 축사를 보냈습니다. 대화가 없으면 평화도 없고 모든 대화의 출발점은 신뢰다. 이렇게 하면서 본인이 이 재임 기간 중에 했던 여러 가지 남북 정상회담, 미북 정상회담 이것을 쭉 나열을 했는데 이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본인 재임 시절에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가 아니고 본인 재임 시절에 남북 관계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버린 데 대해서는 별다른 설명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현안에 대해서 지금 입장을 내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동안 뭐 SNS를 통해서 사실상 정치에 참견을 해왔지만 앞으로도 또 사사건건 하면서 이 윤석열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또 비판을 하는 그런 그 활동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재명이 지금 당 대표가 되고 계속 윤석열 정부를 공격을 하면서 그것을 자기에 대한 사법 리스크의 방패막이로 삼죠. 문재인 전 대통령도 아마 그럴 필요성을 느끼고 있을 겁니다. 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나갈 때 꼭 국내 정치에서 좀 큰일이 터진다. 그래서 해외 순방 리스크 이런 말이 나오곤 했는데 어쨌든 지금 이재명에 대한 수사가 상당히 강도가 높기 때문에 이번 주에 또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릅니다. 사법 리스크가 본격적으로 터질 수가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윤리위원회가 이준석 추가 징계 절차 개시해서 이것은 뭐 제명이다, 제명 수순이다 그 말씀을 제가 어제도 드렸습니다. 조선일보 기사 보시면은 윤리위가 당을 모욕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추가 징계 수순에 돌입했습니다. 추가 징계는 제명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사실상 추가 징계에 돌입을 했다. 이것은 제명으로 결론을 낸 겁니다. 자, 이양희 윤리위원장이 회의 직후에 기자들과 만나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준석 당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한다. 그러면서 추가 징계 착수 이후로 이양희 위원장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준석 당원이 당 소속 의원, 당 기구에 대해 객관적인 근거 없이 모욕적 표현을 사용했다. 이 당원 안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들어가죠. 그리고 또 하나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법 위반 의혹 등으로 당의 통합을 저해하고 당의 위선을 훼손하는 등 당에 유해한 행위를 했다. 법 위반 의혹, 성접대와 그에 따른 다른 파생 사건들이죠. 그리고 이양희 위원장은 추가 징계 수위에 대해서 당헌 당규상 모든 것을 근거해서 진행하겠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자, 그러면 당헌 당규를 보면은 국민의힘 윤리규정은 당규입니다. 징계 상태인 당원을 추가로 징계할 경우에 지금 같은 상황에서 이전보다 무거운 조치를 내리도록 되어 있다. 당원권 정지보다 무거운 징계는 탈당 권유, 제명 이 두 가지밖에 없는데 탈당 권유는 징계 대상자가 열흘 안에 자진 탈당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제명된다. 따라서 이준석 대표에게 추가 징계를 내린다면 사실상 제명 절차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제 절차만 남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28일 다음 주 수요일입니다. 정진석 비대위에 대한 법원 가처분 신문 이전에 이준석 대표가 제명이 되면은 가처분 결정에서 국민의힘에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이준석 대표가 제명될 경우에 그동안 막 논란이 있었죠. 법원에서 당 대표가 거리가 된 것이 아니고 없어진 것이 아니고 사고가 났는데 당원권 정지가 됐는데 이 비대위를 출범시키는 것은 무효다 이렇게 판결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이 제명이 되면은 거리가 된 겁니다. 사고가 아니죠. 거리가 돼서 당 지도부가 없기 때문에 비대위가 출범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준석이 당원에서 제명이 됐는데 당원이 아닌데
이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자격이 있느냐. 자, 그 문제도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되는 상황이 올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 제명은 상당히 지금 제명 수준을 받는 것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이준석은 물론 뭐 반발을 하는데, 자, 반발의 논리가 상당히 빈약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양희 위원장이 유엔 인권 관련해서 일들을 했죠. 그래서 이준석이 어제 또 페이스북에 유엔에서 인권 관련 활동을 평생 해오신 이양희 위원장에게 바칩니다. 이렇게 하고 유엔 인권 규범 제19조를 영어 원문을 올렸습니다. 그 규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의견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자, 이것을 올리고 이준석이 하는 말입니다. 양두구육 표현을 썼다고 윤리위가 징계 절차를 개시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양두구육, 이 표현도 그렇지만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법 위반 의혹 등으로 당의 통합을 저해하고 법 위반, 이게 원래 이 사태의 근원이 본인이 성접대를 받았 때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그제입니다. 그제 경찰에 출석을 해서 성상납 의혹 등에 대해 12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경찰에 따르면은, 그제 오전 10시경 피고발인 신분으로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에 출석을 해서 조사를 받고 10시경에 귀가를 했습니다. 성접대, 그리고 7억 원 각서, 무고, 이런 이야기는 계속 나왔던 이야기인데, 자, 이준석이 윤리위 추가 징계 절차가 개시되자 모든 사람은 표현의 자유가 있다. 이렇게 반박글을 올렸죠. 여기에 대해서, 최근에 이준석에게 따끔한 질책을 많이 하고는 홍준표, 대구시장이, 자유한국당 대표까지 지낸 인물이죠. 이렇게 오늘 아침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동안은 이준석에게 상당히 우호적이었죠. 홍준표, 그토록 자중하라고 했건만 사태를 이 지경까지 오게 만든 점에 많은 유감을 표한다. 세상은 언제나 본인 중심으로만 돌아가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서 이 표현의 자유도, 이준석이 표현의 자유를 강조를 했죠. 표현의 자유도 그 내재적 한계를 벗어나면 보호받지 못한다. 정치판에는 표현의 자유도 있지만 징계의 자유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렇게 따끔하게 또 충고를 했습니다. 사실 지금 상황을 잠시 정리해 드리면은 이준석이 제명이 되는 건 정치적으로 당 차원에서 제명을 하는 것은 다음 주 수요일에 결론이 납니다. 28일에. 그 절차가 마무리가 되는 것이죠. 결론은 이미 내려졌고 그 제명 절차가 다음 주 수요일에 마무리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당장 이번 주에 일어날 일이 뭐냐? 바로 경찰의 성범죄 수사 결과 발표입니다. 성범죄 관련 수사 결과 발표. 이 공소시효가 하나의 공소시효가 지금 일주일 이번 주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 안에 수사 발표를 해야죠. 수사 결과 발표를. 그러면은 이준석의 운명은 다음 주 정치적으로 제명되기 전에 사법적으로 사실상 정치 생명이 거의 마무리 수순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알선 수재 혐의 공소시효가 최장 일주일 남은 상황에서 이준석의 형사처벌 여부, 이것은 성매매를 전제로 하는 무고죄가 있죠. 또 증거인멸교사 혐의, 이 입증에서 판가름 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지금 한겨레 신문의 기사를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12시간 동안 그저께 조사를 했는데 혐의가 뭐냐? 이준석이 받고 있는 혐의. 성매매처벌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알선 수재, 증거인멸 교사, 무고 이런 것들입니다. 경찰은 성매매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만료에 따른 공소권 없음 처분에 무게를 두고 있다. 성매매는 5년입니다. 그리고 왜 그러냐면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가 이준석에게 성접대를 했다고 주장한 시기는 2013년 박근혜 정권이 출범한 직후죠. 7월과 8월. 그래서 공소시효 5년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알선 수재 혐의는 성접대를 해주고 또 금품과 향응을 막 베풀어주고 이준석에게 그 대가로 2013년 11월에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아이카이스트를 방문을 하죠. 그래서 그게 알선 수재 혐의인데 이 공소시효는 7년 일단 완성이 된 상황이지만 김성전이 2015년 추석 연휴 직전인 9월 23일, 25일 사이에 이준석에게 추석 선물을 보냈다. 그러면은 일정 기간 성매매와 금품, 향응 접대 등이 있었다면 이를 하나의 범죄 행위로 묶어서 처벌하는 포괄일죄가 가능한지를 지금 따져보고 있다. 그리고 이것과는 별개로 이것은 성접대 자체죠. 그러니까 이것을 적용하면 포괄일죄를 적용하면은 25일까지 이 공소시효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이제 발표를 해야 되겠죠. 남은 혐의는 증거인멸 교사와 무고인데 이 역시 몸통에 해당하는 성매매와 알선 수재가 우선 규명돼야 한다. 이것을 처벌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는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무고나 알선 수재, 무고나 그 증거인멸 교사 이것을 가리기 위해서는 성매매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걸 밝혀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성매매가 있었다고 밝혀내면은 이준석은 물론 사법적으로는 처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 받을 수도 있지만 공소시효가 지나서 그 행위가 있었다는 자체로 본인은 엄청난 도덕적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박근혜 정부 초기에 호가호위하면서 그런 일을 저질러 놓고 나중에는 또 박근혜 탄핵에 부안해동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그리고 이 성매매가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뭐 말씀드리는 것도 참 민망하지만 어쨌든 정가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이준석이 성매매 의혹을 폭로한 외부에 공개한 강용석 변호사는 무고 혐의로 고소를 했죠. 그러다가 강용석 변호사에 의해서 다시 무고 혐의로 고소한 거에 대해서 무고 혐의로 다시 본인이 또 피소가 됐죠. 자, 그런데 정말 이준석이 결백하다면은 강용석 변호사를 고소할 게 아니고 본인에게 성접대를 했다는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 지금 옥중에 있는 김성진을 고소를 했어야죠. 그런데 김성진은 고소를 안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만약에 본인에게 성접대를 했다고 주장한 김성진을 고소를 하게 되면 이준석이 고소를 하면은 두 사람이 대질신문을 해야 됩니다. 그날 상황에 대해서 대질신문을 다 해야 되고 또 이 서로 말이 안 맞을 경우에는 거짓말 탐지기까지 쓴다고 하죠. 자, 그러면은 본인이 거짓말하는 게 다 탄로가 날 것이기 때문에 김성진은 고소를 안 했다. 그래서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 자, 그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번 주에 사법적으로 이준석은 큰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로 출국했지만 민주당이 계속 또 시비를 거는 것이 있죠. 바로 영빈관 신축 철회 논란인데 신축하는 예산을 878억 원을 기재부에서 국회에 제출을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논란이니까는 철회시켰죠. 자, 그런데 왜 이 영빈관이 사전에 어떤 공론화 없이 추진이 됐느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 중앙일보가 단독으로 그것을 취재를 했습니다. 이면에 실었는데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7월달에 와서 대통령실 청사 2층 다목적 홀에서 만찬을 했는데 그 이후에 이것이 추진이 됐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만찬에 참석한 외빈들이 그 용산에 있는 대통령실 2층 다목적 홀이 과연 외국 정상이 와서 만찬을 할 정도의 장소가 되느냐. 자, 그런 지적들이 나온 이후에 추진이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다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들은 잘 몰랐다. 그래서 언론에 나오고서야 알았다. 그리고 한 수석 비서관은 이렇게 공론화 없이 추진될 일이 아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상당히 서툴기는 서툴죠. 이것은 공론화를 하고 추진을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계기는 7월 28일 조코 위도도 조코비라고 하죠.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만찬 행사였는데 2층 다목적 홀에서 조코비 대통령 일행을 윤석열 대통령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했고 5월에 방한했던 조 바이든 대통령 미국 대통령 만찬은 장충동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했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대통령 만찬이 대통령실에서 열린 첫 공식 만찬이었습니다. 그런데 행사 뒤에 시설이 좀 국격과 어울리지 않는다. 이번에 국격 말이 나왔죠. 국격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지적이 내부에서 쏟아졌습니다. 경호처에서도 신라호텔 영빈관 같은 외부 시설이나 이미 개방된 청와대 안의 영빈관을 사용하면 경호 부담과 비용이 크다. 이런 건의를 해서 경호처와 관련 업무를 맡은 소수의 참모를 중심으로 영빈관 신축 논의가 시작이 됐다. 그때는 정치적인 파장을 고려하기보다 경호처가 중심이 됐었으니까 정치적 파장을 고려할 수가 없죠. 정무적 판단을 안 합니다. 경호처에서는. 정치적 파장보다는 신축 필요성 위주로만 논의가 이루어졌다. 경호 문제도 그렇고 너무 대통령실 2층의 다목적 홀이 국격에 떨어진다. 그래서 이렇게 추진이 됐다는 겁니다. 이 논란이 일어나고 나서도 참모들은 명분이 있으니까 국회를 설득해 보자고 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 반대가 너무 크다. 이렇게 해서 철회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탁현면 이야기가 많이 나왔죠. 어제 제가 탁현면 문재인 정부 시절의 의전비서관 했던 윤석열 정부에서 사사건건 의전과 관련한 대통령실 의전과 관련한 문제에 참견을 하고 비판을 하고 조롱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번 영빈관 문제에 대해서는 본인이 침묵을 했었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그래서 어제 오늘자에 제 칼럼이 영남일보에 송국근 정치 칼럼이 있는데 그 제목이 탁현민의 이유 있는 영빈관 침묵이었습니다. 그 전에 이런저런 윤석열 대통령의 의전 문제에 대해서 계속 참견을 하면서 지적질을 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 영빈관 문제에서는 침묵을 했다. 본인의 동료였던 민주당 의원들이 또 문재인 청와대 출신 사람들이 계속 이 영빈관을 가지고 김건희 여사 무속 리스크까지 연결시키면서 벌떼처럼 공격하는데 탁현민은 보나마나 분명히 다른 문제였으면 막 참견할 텐데 의전 부분이니까 침묵을 했다. 왜냐하면 본인이 뱉어놓은 말이 있기 때문이죠. 2019년 페이스북에 올린 글, 많이 알려졌습니다. 말이 영빈관이지, 저 뒤에 있는 저 영빈관, 말이 영빈관이지, 실은 구민회관보다 못한 시설에 어떤 상징도, 역사도, 스토리텔링도 없는 공간에서 국빈 만찬과 환영 공연 등 여러 국가 행사를 진행한다는 것이 늘 착잡했다. 국격을 보여주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행사가 진행되는 공간만큼 중요한 것도 없다. 우리나라 영빈관이 세계적으로 가장 최악이다. 자, 이런 평가를 본인이 했기 때문에 그 영빈관을 새로 신축한다는 데 대해서 할 말이 없었겠죠. 자, 그런데 본인이 여기에 대해서 2019년 한 말들이 막 해자가 되니까는 오늘 아침에 SNS에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그동안 침묵하다가 마지못해 글을 올렸는데 참 논리가 빈약합니다. 영빈관 논란에 대해서 너무 아마추어리즘이다. 그러면 청와대로 돌아가라. 청와대를 무리해서 버리다 보니 어쩌고 하면서 만약에 윤석열 정부가 청와대를 폐쇄하지 않고 기존의 영빈관을 개보수하여 국빈 행사에 어울리는 장소로 만들고 여기에 숙소 기능을 더하겠다면 미륵이나마 나라도 앞장서서 응원했을지도 모르겠다. 청와대에서 다 이미 나왔는데 저 안에 있는 영빈관을 다시 증축을 해서 그 옆에 숙소도 만들고 이렇게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니면 청와대로 그냥 돌아가든지. 현실성이 전혀 없는 말로 지금 본인을 셀프 변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탁현민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아침 SNS에 그래서 외빈 숙소와 그에 따른 부속 건물이 아닌데 저 뒤에 있는 영빈관에는 숙소는 없습니다. 그냥 덩그러니 큰 식당입니다. 저도 몇 번 가봤지만은 외빈 숙소와 그에 따른 부속 건물이 아닌데 국가 행사의 장소를 영빈관으로 부르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는 없다.
빈관이라는 뜻이 원래 숙소를 의미하는 것이니 숙소가 없는 영빈관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이상한 표현이다. 그렇죠. 그러니 저기다 이제 숙소를 같이 지으라는 이야기인데, 아니 지금 왜 저기다가 다시 숙소를 지으면은 돈이 아마 878억 그 정도 또 들어갈 겁니다. 저기 덩그러니 남아있는 것은 그 부지뿐이 없는데, 자, 용산에도 부지 많이 있죠. 그래서 청와대를 지금 나왔는데 거기다가 왜 숙소를 지어서 사용하라고 하느냐? 그러면은 이 청와대 관람을 하는 국민들만 불편해집니다. 그 어떤 행사가 있으면은 2, 3일 전부터 또 저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경호처가 와서 비표 붙이고 막 그렇게 하죠. 그 앞뒤 생각 없이 지금 이렇게 탁현민이 본인이 궁지에 몰리니까 SNS에 글을 내놨지만 전혀 어떤 말이 안 되는 그런 변명만 늘어났습니다. 9월 19일 보내드린 조간 딱풀이었습니다.